네, 우리 지난주에 대구에서 입학 설명회를 했는데 뭐 부산, 창원, 많은 곳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또 용인에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먼저 제 강의 특강으로 제가 강의할 건데 앞에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해와 성경적인 대안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가 갖는 지향하는 바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이 어떤 부분인가 여기에 제가 이제 강의를 주로 했는데요. 워낙 요즘 이 부분과 관련된 말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몇몇 우리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서 좀 이 관점의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므로 자녀 교육에 대한 또 잘못된 이해나 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강의 내용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먼저 얘기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이 교육과 이것이 어떻게 매칭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눌게요. 최근에 넘겨주시면 최근에 뭐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청소원부터 시작해서 회계사 뭐 쭉 나왔죠.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면 대표적으로 없어질 부분이 금융계통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죠. 제가 이제 집은 대구에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기업들은 대부분이 그 점포죠. 은행 점포를 다 없앴어요. 도시에 하나 정도 남겨놓고 다 없앤 부분들이 있고 최근의 자료에도 보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없어질 금융계 그 다음으로 없어질 부분들이 이제 의사들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업무 그 주 의사의 일은 자업은 그대로 그 인공지능이 그걸 대체하겠지만 거기에 최소한의 의사만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의사는 없어지는데 간호사는 살아남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환자들을 대면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이게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판사, 변호사, 검사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지 뭐 아주 오랫동안 이 빅데이터죠. 그걸로 인공지능이 다 그거 하기 때문에 그지 뭐 아주 탁월한 이런 변호사들 뭐 한 60명이 아니면 50명이 한 달 동안 해야 될 거를 그진 인공지능이 그진 뭐 한 몇 분 만에 이걸 다 처리하고 해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직종별로 일자리 감소 전망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금융, 보험 관련직, 화학 관련직, 재료 관련직, 기계 관련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 혁명, 기계화 생산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게 1784년 정도 부분이고요. 1870년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바뀌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변화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의 이런 변화는 아주 우리 사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요.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런 대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는데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뭐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이미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이 나온 거가 그진 2003년, 4년 이때 처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그진 뭐 그런 관련된 부분을 중점 사업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가 그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병실에서 붙들고 있었던 부분이 인공지능 부분이라고 할 만큼 국가 차원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들이 많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하고 16년에 이세돌하고 바둑 뒀잖아요. 알파고가. 그때 그게 매우 충격적이었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미 그전 한 10년 전부터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론화돼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16년에 그 부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 바둑 고수가 알파고한테 졌단 말이죠. 이미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체스, 서양에서는 체스로 알파고가 이겼어요. 인공지능이 이미. 그러면서 과연 기계화 모든 것들은 이제 옛날에는 기계화라 그랬는데 산업화 때는 3차 산업 시대는 4차 산업으로 오면서는 AI가 대부분 그것을 대체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인데 최소한 점포만 남고 대부분이 이제 기계화되는 거죠. AI를 장착하는 그 AI에도 제가 연구해 보니까 다양하더라고. 이게 단순한 기계화에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버전 자체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그 버전이 2045년도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동일한 그 이상의 뭔가를 할 거다. 이렇게까지도 보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각종 없어질 직업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라지는 직업이 종목으로 따지면 한 86%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봅니다. 예. 주로 이제 이런 전문직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일자리가 약 714만 개 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약 200만 개 정도. 그러니까 그진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이 어느 미국이 어떤 부분 형태로 이런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의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전 세계가 같이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나라들이 도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의 형태로 가고요. 자, 그래서 2030년 그 지금으로부터 내년 기점으로 하면 10년 후가 되겠죠. 늦어도 2050년까지 인간 일자리의 50%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이미 그게 속도가 이미 붙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진행이 됐고, 한국이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붙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MIT 아니면 예일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2012년 강의 시대가 종결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안 하는 거죠. 예. 이제 그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이미 이 컴퓨터 안에서 다 그 관련된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외국의 대학들도 대학 캠퍼스를 줄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스튜디오를 만들어요. 스튜디오를. 한국에도 그런 형태로 가는 모양새가 나오죠. 그래서 강의 시대가 종결이 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2019년에 하버드 의대에서는 교과서와 강의가 사라진 수업 플립 러닝이라는 부분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과서나 강의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버드 의대에서 의학적인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대신에 수업 시간에는 안 하고 그러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필요한 영상 부분으로 강의를 무크나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부분으로 대체하고 그러고 나서 그 정보를 얻어서 가지고 와서 모여서는 다른 부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플립 러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전통적인 부분들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듣고 난 학생들이 홈워크하는 형태예요. 액티비티를 가서 하는 형태예요. 플립 러닝은 뭐냐면은 렉처를 강의를 인터넷에서 듣고 와서 클래스룸에서는 함께 토론하거나 액티비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의 크기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1학년 때는 조금 다루긴 해요. 그 대신에 그것을 온라인 상에서 듣고 그리고 나서는 같이 모이면은 현직에서 일을 하는 의사들이나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노하우를 전수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이런 것이 2, 3, 4학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이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고를 얻기 위해서 셀프 스터디를 하는 거야. 비포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과정에서는 그걸 갖고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는 애프터 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자기 걸로 만드는 어떤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미 이제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어떤 일들은 인공지능이 할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해낼 수 없는 분야의 차별성이나 아니면 독특성을 인간이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있는데 인간 의사가 있는데 그 인간 의사가 예를 들면 어떤 암을 치료를 해요. 그걸 고쳐요. 어떤 질병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도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다 그러죠. 인공지능 의사 왓슨인가요? 길병원인가 거기 왔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은 세브란스하고 이쪽에서 대부분 암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으로 다 환자들이 몰렸는데 그 왓슨이 온 이후로 이제 이쪽 병원으로 많이 온대요. 왜냐하면은 가장 명의인 인간 의사보다도 훨씬 더 병원 이 암 치료 결과가 더 높은 데이터를 내고 있는 거야. 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가.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능만 갖고 있으면 인간 의사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 의사가 더 잘해요. 인간 의사는 휴식도 필요하고 예를 몇 시간 만약에 이거를 몇 시간을 예를 들면은 수술을 했다 그러면 지치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술 시에 실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퍼센트도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의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휴식도 필요 없고 간식도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고 뭐 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다 정확해. 암 진단을 진단해내는 능력도 그중 20% 이상이 높다 그럽니다. 수술을 결과에 치료에 있어서 이 암을 치료를 제대로 한 것도 훨씬 더 인공지능 의사가 훨씬 더 탁월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육안으로 보고 기계를 보고 아니면 필요하면 데이터를 보고 의사가 하는데 인공지능 의사는 이미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말이죠. 인간 의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의사와는 차별화된 게 뭐냐 말이에요.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냐면은 미술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의 미술 작품을 보고 거기에 공감하고 느낀 것을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런 형태로 이제 갑니다. 인공지능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공감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인공지능 2014년에 인공지능 켄쇼는 월스트리트 심장이라 불리는 골드만삭스에서 입사를 했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입사 사원 켄쇼는 먹지도 마시도 쉬지도 않고 퇴근도 안 해요.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 얘네 필요 없어요. 과연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가 이런 고민도 안 합니다. 일이 먼저냐 아니면 뭐 행복이 먼저냐 이런 고민도 없어요. 챙겨야 될 뭐 처자식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물론이고 사내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해요. 여러분 이런 인공지능 이 직원을 누가 이걸 따라가겠어요? 인간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를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버스 타고 걸어가고 우리가 요즘 다 이제 마이카 시대가 될 거라고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한 집에 두세 대씩 다 있잖아요. 차가 많은 부분에서 그런 변화들처럼. 그런데 계속 여러분 나는 걸어 다녀야 되겠다고 아니면 꼭 뭐 버스만 타고 다녀야 돼 이런 고집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발달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단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지혜롭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덕분에 이것 때문에 600명의 트레이드는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이 골드만삭스에서 최고의 트레이너들 600명 중에서 2명만 남고 598명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고 나서 어디죠? 누구죠 이게? 켄슈가 오고 나서는요. 오고 난 지 몇 시간 후에 598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2명만 남았어요. 켄쇼가 지시하는 것을 할 도움이 2명만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나사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결론이 이루어져서 그 관련된 대학도 설립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골드만삭스 트레이더 598명이 3시간 20분 만에 해고가 됐어요. 자, 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적인 리더들을 길러낼 목적으로 방향을 전환을 한 겁니다. 모든 이런 유명 기업들이 방향을 바꾸었어요.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공감 능력. 애플이나 아니면 아마존 등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평가를 받는 창업주와 권위자 3,525명의 공통점이 탁월한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창조적인 상상력입니다. 창의력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 공감 능력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 협응이 돼요. 협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현대가 되면 될수록 갈수록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협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팀으로 일하는 것들이 안 되는 시대가 갈수록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에요.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력. 자,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만 갖고 그것만 갖고 아니면 주어지는 것을 갖고 그것을 갖고 자기가 뭔가 반응을 해요. 뭘 못하냐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것들을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주어진 정보만 갖고 그 안에서 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일들은 인공지능이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기계지 원래는 인공지능이란 기계를 잘 작동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창의적인 아이템, 창조성을 길러내고 공감 능력을 가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다면 인공지능을.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받거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나서 갈 데가 없는 시대가 된다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이 분야 지도자들과 또 아니면 한국에 있는 서울대에 있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중 98% 가까이가 이런 단순한 어떤 관련된 거나 이런 어떤 업종에 대부분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공지능에 의해서 타격을 받을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다 어떤 거예요? 정보를 기억하고 외워서 그것을 갖고 어떤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4차 산업 시대에 존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실제로는.
자,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공감 능력, 두 번째는 창조적인 상상력. 이 기억해 두십시오. 중요한 단.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과 윤리 능력, 윤리 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공감 능력. 두 번째는 창조적인 상상력. 세 번째는 도덕과 윤리 의식, 윤리 능력이에요. 자, 왓슨 프로젝트 팀이 IBM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거의 모든 올리버 미커를 특채로 입사를 시켰는데, 이제 이건 또 다른 부분들의 얘기인데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고 있는 요소는 뭐냐면, 은행에, 예를 들면 은행에 은행 직원들이 저도 아는 제 친척분들이나 뭐 제 사촌이나 있는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제 더 이상 그 회사에 못 다녀요, 은행에. 왜냐면은 다 뭐예요? 지금 인공지능이 금융계에 은행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럽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라 말할 수 없는 그 밑에 기계화가 되고 있어요. 기계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라지고 있죠, 일자리가. 그쪽 분야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부분에 이제 인간 일자리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심지어는 이 부분들이 속도가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 10년 후, 2025년, 2030년 부분이 되면 그진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걸릴 수 있긴 있겠지만 많은 미래 학자들이 그렇게 오래, 여기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다 죽고 나서 도래될 시대가 아니고 최소한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 아무리 늦어도 20년 안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것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저도 최근에 계속 이걸 보고 정리를 하면서 좀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15분, 20분 안에. 자,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단어로 정리가 돼요. 세 단어로. 그 전에도 이 세 단어로 된 인재가 요구되어졌어요, 실제로는. 이 세 단어로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플립 러닝이란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상용화되어 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적으로 뒤처진다 그럽니다. 데이터 자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하고 고민하면서도 제 마음에 갖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면 이 교육이 왜 필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교육의 방향을 가져갈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고민으로 자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그거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 IT 계열의 최고의 어떤 그런 세계적인 이런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아이들에게 가장 절대로 안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스마트폰을 안 줘요. 학교에, 거기에 운영하는 학교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패드나 이런 IT 기기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이거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시켰지만 자기 애들에게는 이건 절대로 안 준다. 그리고 자기 집에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학교에는 없어요, 그게. 그러면요, 요즘 그 보통 미국의 공교육에서도 보통 아이패드로 된 거기에 관련된 전자책 뭐 이런 거 쓴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는 그거 안 쓰고 자기들이 종이로 만드는 출판사를 직접 운영을 해요.
책도 종이책을 입으로 만들어요. 창조적 상상력이 만들어질 때 IT 기기를 보고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날로그적인 책을 봐야 된다는 거고, 계획서를 세우거나 이렇게 할 때도 컴퓨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직접 적는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런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줘요. 근데 언제부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16살 이후부터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유치나 초등 때부터 이미 이게 중독에 빠지죠. 그러면 뭐예요? 이 IT 기기나 아니면 인공지능 기기에 종속된, 노예화된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이걸로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여기에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중독되어서 산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공감 능력, 윤리, 도덕 지수, 또 창조적인 상상력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뭘 안 될까요? 공감 능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데이터가 나오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많이 봤어요. 탭을 본다든지 아니면 뽀로로를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한마디를 하면 그걸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을 못해요. 왜? 일방적으로 TV나 이런 걸로 일방적으로 봤어요. 그러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세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듣고 그 다음 반응을 안 하고 자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반응. 이게 이제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아이폰이나 이런 각종 기기가 만들어내는 질병들이에요. 이게 유용하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사라지고 공감 능력이 사라지니까 뭐가 됩니까? 기계화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겠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서 팀으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경우를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갖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윤리 도덕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라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육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이것을 아주 압축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제가 예전에 최근에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를, 뇌과학 분야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가버렸잖아요. 뇌과학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전 한 1년 가까이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쓴 돈이 한 5천만 원이 넘어요. 세미나 듣고. 왜냐면 그 고가의 세미나들이었어요. 뇌과학 관련된 세미나들은.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방향의 전환이 뭘로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지고 이미 그렇게 넘어왔지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한 얘기들 잠깐 할 건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앞에 것과 이걸 믹스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게요. 현대 교육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95%가 믿는 집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 원인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헬라식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서 헬라식 교육의 문제예요. 하나는. 두 번째는 여호와 경외 사상이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요. 가정에서도. 여호와 경외 사상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세 번째, 교육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국가도 그렇죠. 지금 교육부가 최근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정시로 확대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최근 일어났던 사태 때문이죠. 수시로 하고 이런저런 정시가 아닌
입시 지옥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의 많은 다른 방법들을 미국이나 다른 선진 나라에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미국만 딱 봐도 미국에도 비리도 있고 문제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아주 투명합니다. 동양은 되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비해서 매우 투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접근들, 수시 관련된 어떤 입학 사정 관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어. 그 문제가 터졌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입시 위주의 이런 어떤 형태의 부분들이 학원을 과열시키고 갖가지 많은 것들을 과열시키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심지어 7, 80%까지 수시로 학생들을 뽑았잖아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한 50대 50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최근에 문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육 철학의 문제예요. 교육에 대한 원리와 관점이 없는 것의 문제입니다. 교육 방향성의 상실과 철학 부재예요. 그러니까 계속 입시,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대통령이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주가가 딱 올랐죠. 메가 스터디부터 시작해서 쫙 오르고 강남 집값 탁 올랐어요. 주식 오르고 집값 오르고. 네 번째는 가정을 잃은, 줏대를 잃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기독교 교육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 말고도 이제 원인을 찾으려면 엄청 많겠죠.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짚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남미, 아프리카 빼고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럽, 미국 잃어버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과 유럽이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있고요. 한중일, 제가 중국도 일본도 가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우리 한국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진 비슷해요. 다음 세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퀘션 마크긴 한데요. 참고로 제가 이제 이 지금 17년째, 18년째 이 부분들에 대한 걸 하면서 토부 교육을 하게 되고,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도왔을 때 부모가 이 교육의 철학에 따라서 끝까지 한 경우에는 다음 세대를 현재까지 그진 100% 다 안 잃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한 학년에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그 한 학년 15명이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한 명도 교회 안 남았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희 교회, 우리 대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명도 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시대가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앞으로 뭐 5차가 올지 6차가 올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교육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단순히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손자 세대, 그 손자 세대까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자손손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부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교육부 장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IT로 여러분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더 탁월한 IT 강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부 장관이 어느 정통 학교에 가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고세진 박사라는 아시아 연합신학대 그 전 총장이신데 이분이 고고학으로는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근동 고고학으로 PhD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초대 교회, 이스라엘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 길게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초대 교회 안에 반드시 학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가정과 더불어. 가정이 교회와 더불어 함께 학교를 세우고 학교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나 인성이나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교육의 방향을 주도하고 이끌어갔어요. 이게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그 시스템은 지금의 공교육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
저는 이제 홈스쿨로 자녀들을 키웠고요. 지금 이제 큰애가 지금 대학 이제 4학년 졸업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제 고3인데 최근에 미국에 이제 텍사스 주립대 합격해서 거기 이제 내년에 유학을 갈 것 같고,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홈스쿨로 했고, 얘네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한 8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니스 학교, 유아학교부터 6, 7세 대구에서 6, 7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유아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용인에 원래 분당에 있다가 용인에 이렇게 한 게 한 4년째 돼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교육 철학과 교육 컨텐츠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진 아이로 만들어낼 거냐, 윤리나 도덕 의식을 가진 아이로 만들 거냐, 창의적인 창조성을 가진 다니엘처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냐, 그런 부분에서 각 분야에서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낼 거냐. 홈스쿨부터 저희 가정에서 교육한 걸로부터 17년 정도, 18년이 되는 거고, 대구의 학교에 출발한 걸로 하면 한 8, 9년이 됩니다.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유치 아이들이나 초등 저학년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 간 아이들은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기능과 목표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갖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20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에 자기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또 하나의 슬로건이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앞에서 얘기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극히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거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기에 관점으로 제가 앞에서 일부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것으로 이 문제를,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거 필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렇지 않들이 그냥 그런 거 아무 무시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낭패를 봐요. 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과 철학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유니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20대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대학 교육을 하거나 이런 학교를 국제학교로 보내면 일반 보통은 이제 허가가 안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니든 그런 얘기, 이제 최근에도 대구에 입학한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검정고시 애를 준비시킨 거예요. 일단 홈스쿨을 하다가 저희 학교를 알기 전에. 그 제가 얘기했어요. 검정고시 갈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필요한 관련된 공부를 쭉 하면은 검정고시를 치면은 합격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만점에 가까이 나옵니다. 그냥 필요한 교과를 하면. 굳이 검정고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쭉 믿음과 착한 양심과 이런 걸로 해가면 자연스럽게 학습적인 역량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은 신앙은 신앙대로 막 푸시해야 되고, 인성은 인성대로 다루어야 되고, 학습은 학습대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이 좋으면 학습적인 역량도 올라가지 않을 건가. 그래서 애들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 해요. 그게 이제 당황스럽죠. 문제가 되죠. 애가 착한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바보 취급받거나 열등감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과 착하게 아이를 키웠는데 왜 그 부분들이 떨어졌느냐. 이것은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신앙 교육을 하고 인성 교육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의 8가지를 안 했어요. 성경을 읽고 그걸 외우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외우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왜? 인공지능이 있어서 모르겠으면 물으면 되잖아요. 뭐 잠언을 왜 외워? 잠언 10장 5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귀에다가 딱 이렇게 꽂고 우리 뇌에 자극을 주면 내가 딱 생각을 하면 답이 귓구멍으로 딱 들려와.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에 이를 건데, 우리가 그러면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연구를 왜 해요? 인공지능이 다 연구를 해줄 건데 내가 그 로봇을 좀 돈 주고 사놓으면은. 근데 굳이 그걸 왜 해? 이런 질문 안 드세요? 저는 이런 질문 들더라고. 그래서 일부 이스라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야 안 합니다. 암송을 안 해요. 왜? 굳이 다 있는 거 찾아보면 되는데 그거 왜 하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가 변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하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그걸 갖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또 뭐예요? 글을 써요. 그걸 갖고 글을 쓴 거를 또 발표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로 알던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확신으로 자리하고, 그래서 내 인격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거냐.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브레인 사이언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 인공지능 관련된 박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앞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그 내용들, 그 외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어떤 현대 상황에 대한 진단에 불과하지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시해 놓은 자료들을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뭐 하냐면은 공감 능력을 그걸 하기 위해서 토론을 많이 하자. 아니면 여행을 많이 가자. 나름 적절한 대안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방법이에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컨텐츠가. 근데 세상은 고작 가지는 게 인문학이에요. 여러분, 인문학 중에 최고의 인문학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고 절대 불변의 가치예요. 이것을 가지지 않고 이것을 그냥 교회를 나와서 어릴 때부터 다녔어. 그런 애들 지금 중고 대학생들이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왜 떠나요? 가슴으로까지 안 간 거예요. 이게 인격화가 안 됐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히브리적인 체화가 안 된 거지. 통합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인격적으로. 이것이 인격적으로 통합이 되는 것은 뭘로 통합이 될까요? 관계로 통합이 돼요. 관계로. 그러니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제 책에서 첫 챕터에서 얘기했죠. 교육이 뭐냐? 교과 학습은 교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육이 뭐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빚어지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를 계속 운영하면서 계속 붙들고 가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안 가져가기도 어렵고 가져가자니 너무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국제학교나 대안학교들이 가정을 같이 못 가져갑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부모 교육 한 번씩 하죠. 근데 부모들의 인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린 애들이야 뭐 딱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뭐 어리니까 이렇게 잡아보는데, 어른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변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어른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근데 자식 생각하면서는 바꿔요. 내가 안 바뀌면 애가 안 바뀌겠구나. 애가 안 바뀌면 나처럼 살겠구나. 이러면 이제 정신이 버쩍 들잖아요, 우리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정말 가정을 이루고 또 어디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관계 안에서 행복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우리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학교들, 사립학교들 아니면은 스티븐 잡스부터 시작해서 그 IT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에는 뭐가 없다고? 스마트폰이 없다고. IT 기기가 아예 없어요. 왜요? 아이들의 인격과 인성을 말살시킨다. 올바른 가치관을 못 만들어내요. 다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런 공공연히 나왔잖아요, 뉴스에.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 애들한테 안 준대. 패드나 아니면 컴퓨터 사용 못하게 한대. 그럴 때 근성으로 저도 넘겼거든요. 뭐 그렇구나. 그런데 걔네들이 만든 거 그걸 사용하는 우리 모두는 애들 다 주잖아요. 제가 홈스쿨 하면서도 그렇고 모든 제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스마트폰 주지 말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애들이 크면 어디 이제 혼자 움직여야 되거나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그때도 필요하면 투지폰을 주든지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 모양으로 생겼는데 카톡 정도만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폰도 있더라고. 그죠? 전화되고 문자만 되고. 그 아세요? 4년 전에 제 딸이 대학 딱 입학을 했을 때 제 딸하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얘기했어요. 2G로 바꾸자. 제 큰딸에게. 그러니까 뭐 얘네들 이제 순종 훈련하고 이렇게 되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샀어요. 그때 정말 못 구하게 되고 아무도 구하기가 어려워 2G 폰을. 그래서 어떻게 중고폰을 샀어요 2개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등록을 하려고. 근데 애가 대학에 딱 들어가서 모든 알리는 광고라든지 공부 관련된 학과의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 한 달이 안 돼서 다시 복귀를 시켰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이게 이 필요에 따라서 이게 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중학생 이상이 되기 전에는 주지 않도록. 만약에 중학생이 돼서 그러고 나서도 뭐예요? 이게 있지만 이것을 있어도 안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뭐 전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있어도 이걸 안 보고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애들 책 못 보게 하고 걔네들은 IT 그쪽에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페이퍼로 된 책을 준단 말이에요. 그 책을 읽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글을 써요. 여러분 상상력, 창조적인 상상력을 만들어내고 공감 능력을 만들어내고 윤리나 도덕의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져오는 게 뭐냐면 고전적인 인문학 학습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문법, 뭐 수수학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하고 그 토론하고 글을 쓴 것을 발표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고전 학문에 있어서 공부하는 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책을 읽은 걸 소화를 해내서 그것을 글로 쓰고 그걸 갖고 토론을 하고 자기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원고를 작성해서 스피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 능력이 기본적인 고전 교육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유니스 교육의 두 번째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요즘 최근에 8가지로 바뀌었는데 초대교회 말씀의 7가지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걸 갖고 원고를 쓰고 그리고 나서 그걸 스피치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는 것까지 8가지.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고전 교육이나 인문학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초대교회 이스라엘 교육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 거기에서 나온 게 8가지입니다. 8가지. 읽고 묵상하고 또 뭐야? 하야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글 쓰고 그걸 갖고
스피치하고 그걸 지켜 행하고 이 8가지. 이걸 뭘로? 텍스트를 뭘로? 성경으로 이 8가지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좀 그래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도 걸맞는 인재로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인문학적인 접근합니다. 그것도 도움이 돼요. 성경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인문학 서적을 참조할 필요는 있어요. 그 부분이. 근데 이 성경적인 교육을 한다 그럴 때 이 부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이나 어디 홈스쿨에서도 그냥 채플 정도예요. 말씀 정도 봐요. 예배 드려요. 소그룹 성경 공부 정도예요. 그걸로는 못 만들어내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안 만들어져요. 1년 내도록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날 매번 설교를 듣는다고 안 듣는 것보다 훨 낫지만 그걸 듣는 것이 가치관을 바꿔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말씀을 매일 연구하거나 매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고민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자료를 찾고 또 연구하고 이것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 진리가 가치관이 체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는 가정 중심의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들의 어떤 교육, 부모들이 바뀌는 것이 또 교육과 관련해서 발맞추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기는 조부모까지 의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까지 3대, 4대가 함께 해서 교육을 합니다. 뭐 이것이 갖는 파워는 엄청나죠. 예. 가정에서 지금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인데요. 그 다음 가정교육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구에 저희 그 교회, 저희 학교에 이제 보내시는 분인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이 말씀을 원어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하야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아버지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버지들은 일주일에 한 3-4시간 연구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도 하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열정적으로 듣고 연구해서 아이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눠요. 이 토부 교육하면서 부부 사이에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간증에 올린 글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변화 이런 얘기들. 자, 네 번째는 매일 2시간씩 1교시, 2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둬요. 학기 중에는 이걸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데 여름 겨울에 우리 하야 캠프를 합니다. 10박 11일 동안. 거기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스피치하는, 글을 쓰는 작업을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인재들은 결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아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깊은 생각을 할 줄 알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게 우리 그 대구 같은 경우에 발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초등 고학년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이 만든 그 대본과 모든 거를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안 해주고 아이들이 직접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다 영어 대본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실력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갖고 그걸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여러분 세상에서 목사님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그러면 창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창의성에 너무나 우리가 빠져 있어요. 세상의 창의성은 뭡니까? 그 아이가 음악이나 춤이나 이쪽으로 갈 거냐? 그럼 고등학생이라도 나이트클럽 보내라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막 춤도 추고 막 이게 일탈을 해야 창의성이 생긴다는 거죠. 일탈을 해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국에서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의 이런저런 기사에 보면 윤리의식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면은 내가 결혼했지만 내가 아이가 있지만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뭘 안 만들었어요? 창의성을 만들겠다고 해서 뭘 깨트려 버렸냐면 윤리 도덕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창의성이 좀 만들어질지는 몰라. 여러분 근데 그 창의성이요 불안해요. 그런 세상적인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영화, 세상적인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미술 작품, 그걸 보면 마음이 편안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창의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창의성과 성경적인 기반을 가진 창의성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기반의 창의성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요. 뭐를 창의적이라고 볼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거냐, 우리가 붙들 거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야 교육입니다. 하야 교육. 12권, 졸업하기 전까지 12권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길게는 대학 졸업할 때, 지금 유치나 아예 어릴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우리 이 교육, 이렇게 우리 유니스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12권을 고등학교 때까지 끝낼 수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지금 12권이 끝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한글 영어로. 성경 12권이 끝나면 39권 중에서 12권이에요. 메인 아주 두꺼운 책들 중심이죠. 마태복음부터 해서 사복음서, 모세오경, 잠언, 요한계시록, 로마서까지. 이 말씀을 즐겁게 하야하고 하야한 것이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하야 캠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하브루트 하는 것입니다. 토론하는 겁니다. 66권 성경을 토론해야 되고 각종 주제별로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성경을 먼저 연구했으면 그것을 토픽별로 정리를 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 언어 중심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글로벌한 부분에 대한. 왜곡된 유대인 교육이 아니라 성경적인 바탕에 신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유대인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는 초대교회 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 이스라엘 교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교육, 유대 교육을 전공으로 했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유대인 교육으로 유대인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에게 주신 교육 방법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믿음과 착한 양심, 실력, 이것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 파선하였느니라 얘기하죠. 국내 수능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의 준비에도 적절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플립 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완전히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민입니다. 2020년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제가 갖는 방향을 가지고 싶은데, 근데 국내 수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수능에 있어서 최소한의 것들을 붙들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루 2교시를 하고 영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수능이나 이런 부분에 준비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딸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미국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초등 6학년 이전에 좀 방향을 정하고 중학교 3학년 이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미국 대학을 겨냥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글로벌한 인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실력, 그리고 창의력과 자기 주도성. 이 자기 주도성이 뭘, 창의력에서 앞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만들어내고요. 착한 양심과 이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공감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결국에는 윤리나 도덕의식을 만들어내요. 최근에도 미국 우리 대구에서 어떤 한 어머니가 간증을 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애가 왔어요. 이번 학기에. 1학기 때 왔구나. 1학기 때 애가 왔어요. 얘가 이제 학폭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 어려움 있는 가운데서 왔어요. 나중에 우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 2달 반 정도 제 지시를 받아서 홈스쿨, 가정에서 방학 때 홈스쿨 하고,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테스트해서 3월 달에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 얘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한테 한 2-3달 다니고 나서. 어머니, 이 학교 애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싸운대. 싸우더라도 어떤 문제가 됐어. 그러면은 자기가 다녔던 학교처럼 패거리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을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면 걔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저희들끼리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을. 그래서 얘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가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 내가 느끼는 게 어떠한 건가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것 같지만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대단해요. 문제는 무엇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집어넣느냐의 문제죠. 이 부분을 학습적으로 뭔가를 좀 더 빨리 하고 뭐를 제대로 잘 해내고 어떤 것들을 어떤 실력을 갖추게 할 거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대 한국에서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 갖고 있는 입시 위주의 그런 어떤 형태의 부분들이 대부분 앞으로는 서서히 이제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배우고자 하는 열망. 책 읽는 것이 즐거운 아이가 만들어지면은 돼요. 그 다음 거기에 제가 집중할 거기에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애들은 뭐 중등 고등으로 넘어가면 갔다 와서 좀 공부를 해야 될 수 있어요. 필요한 거 복습도 하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얘기하면 각서서는 학원 보내지 않기, 학교 외에 다른 어떤 부분으로 보내지 않기. 애가 갔다 와서 뭔가를 잘 못해, 학습적인 부분에 부족해, 그럼 좀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학습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애들을 하면 안 돼요. 인성에 초점을 둬야 돼요. 말씀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 역량을 끌어올리는 쪽에 돼야 돼요. 안 그러고 학습으로 계속 집중하면 나중에 학습 거부증이 생겨요. 그런 애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그래서 각서 쓰잖아요. 우리 학교 들어올 때 뭐 들어오시면 각서 써야 돼. 일반 우리가 국영수 관련된 학원 안 보내겠다. 그렇게 보내실 분들은 제가 받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생각이란 그래요. 초등 저학년, 초등학생이 되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저희들이 추천하는 좋은 책들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초등 고학년만 돼도 책 읽는 게 쉽지 않거든. 여유가 안 나요, 잘. 이걸 학습적인 점수로 자꾸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부모님과 어머니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즐겁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얘기하고 그걸 만들어내면,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집은요 2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2달 반 동안. 그 어머니가 공무원인데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여자인데 그 전부터 서로 원수처럼 지냈대요. 애하고. 집에서 애가 말하는 거하고 학교하고 너무 달랐다는 거를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공무원인데 전화가 몇 주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공무원을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아이하고 집중하기를 이 2달 반 동안. 이 아이가 정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 2달 반 동안 함께 먹고 생활하고 같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라고. 그리고는 아주 그냥 응급한 상황을 넘어서고 학교에 온 거예요. 학교 오고 나서 2-3개월 만에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표정도 바뀌고. 요번에 그 아이가 이제 영어를 제대로 못 읽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애가 발표를 했어요. 성경 영어로 한 부분을 쫙 영어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와서 그런 얘기 했대요. 처음에 와서 첫날 가면서 울었대요. 자기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해 이제 5학년이 됐는데 1학년, 2학년 애들이 영어로 말씀하야하고 책을 줄줄줄 읽더래요. 근데 자기는 못 읽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예요? 그 전에 학교 다니면서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굳이. 근데 성경적인 가치와 착한 양심과 인성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매일 말씀을 하야 하고 잠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그 마음이 존재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자꾸 둔다고요? 학습에 자꾸 초점을 둔다고요. 그러니까 애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스트레스 돼요. 어떻게 하면 뭔가를 더 수학을 잘, 영어를 좀 잘, 뭘 잘해줄 선생을 자꾸 찾아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지 선생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생이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분들은 밤새도록 계속 일을 해. 잠도 안 자고 계속 나와. 계속 강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어디 식당 갔는데 어머니 3명이
세 명이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수성구가 있어요. 서울에 강남가 같은 데가. 거기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한 어머니가 막 탄식을 하면서 얘기해요. 애가 그거 들으라고 옛날에 메가스터디 그걸 1년치를 끊어줬대요. 그때는 150만 원 했나 봐. 끊어줬대.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것 같은데 1년에 딱 3번 앉았대 거기를. 앉아서 그 강의를 듣는 걸 1년에 3번 들었다. 속이 타서 미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거기에 앉아서 하라고 백날 첫날 얘기해도 안 앉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 쳐요 그거를. 그게 능력이고 기술이지.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애하고.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과 원수가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걸 했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앞에서 봤던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왔던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원리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은 배려하고 협용력이죠. 이 공감 능력이. 두 번째는 창조적인 상상력, 이런 부분들. 여러분 최고의 상상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지금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강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지금 보세요. 밖에 보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단풍 든 나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에요, 실제로. 윤리와 도덕의식 뭘로 만들어요?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의식을 절대적인 도덕의식을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들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가치관이.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이나 많은 어떤 교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아주 리버럴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이 말씀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여기 나오는 지옥은 꼭 진짜 지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잘못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미쳤다고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길게 가면 그 설교를 해요. 이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야? 성경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서구는 무너졌어요. 19세기, 20세기 넘어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를 안 합니다. 그나마 한국은 조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뭐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성경적인 가치로 이해를 안 하고 자꾸 어떤 뭐예요? 프레임으로 그걸 가두어 두고 서로 싸워요. 이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20세기 말에 이미 그게 끝이 나서 성경 해석에 새로운 성경 해석으로 그게 등장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해냈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나온 부분들에 대한 걸 갖고 두 어머니가 나와서 좀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먼저 두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아카데미 중학교 2학년 유은찬, 초등학교 5학년 유은서 어머니입니다. 저는 두 자녀를 2016년 입학시켜 올해 4년차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로 저희 아이들을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고 남들도 다 저렇게 크고 있고 평준화된 정말 착하고 모범생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인 제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바라보니 이것은 아닌데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양육 방법을 모르니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고집, 심통, 거짓말, 부모에게 도전적인 태도, 어른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이 점점 강도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일반 학교를 다녔기에 다녀오면 안 좋은 것을 많이 배워오고 받아들이고 하지 말아라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훈계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더욱 표정과 태도가 안 좋게 변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면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모범적인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친항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중직자들의 자녀들을 문득 보았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고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거나 교회 대신 학원을 가거나 숨어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격적으로 미성숙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지금 봉사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자녀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각성을 느끼며 기도와 봉사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기도하던 중 토부 하야 캠프를 만나게 하셨고 10박 11일 만에 복음이 무엇이고 태도도 너무 달라져 왔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 후 학교가 세워졌고 필수적으로 토부 미션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 교육을 들으면서 그전엔 대부분 내 아이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의 문제인 부분도 발견되고 깨달아졌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지 못했던 것, 그 마음을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의 죄된 습성이나 태도, 습관들에 대해 나의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며 훈계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정신없이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게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생기게 되었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폭풍우와 비바람이 그치고 나니 저에게 맑은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열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토부 미션 교육을 들으며 크게 저에게 깊숙이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든든한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덕과 지식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자녀에게 이렇게 작은 열매가 맺혀졌음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니 순종의 자세와 눈빛과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중2 아들과 초5 딸이 때론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얘기해 줍니다. 힘든 부분을 나누면 들어주고 제가 가르침도 주고 서로 파이팅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식사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 아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진심을 담아 기도를 하고 가정예배 때 나눔 중 얼마 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많이 사랑한 것이 느껴졌다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책망을 듣거나 훈계를 받으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아직 미숙하긴 하나 본인의 생각과 틀려도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표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큰 아이보다 비교적 빨리 토부 교육 시작한 딸 아이는 늘 밝습니다. 한 번만 가르침을 주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편이고 무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잘못을 했을 때 착한 양심이 있으니 곧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딸과 얼마 전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작년 11살까지는 이런 걸 몰랐는데요. 올해 12살이 되니 좁은 길이 무엇이고 그 길을 가는 게 힘들다는 게 조금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냥 세상 것을 쫓아가는 아이들이 때론 어떤 부분들이 부러워 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느끼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지혜와 마음을 지키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 기특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기반하여 성품의 모습이 성장하니 아이들이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에너지를 많이 쏟았지만 지금은 두 자녀 모두 학습의 계획을 스스로 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복습합니다. 지금도 조금 어려운 문제집도 풀어보려고 하는 도전도 합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어 독서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며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잠언 한글, 잠언 영어, 로마서 한글, 로마서 영어, 요한계시록 한글, 창세기 한글, 창세기 영어 모두를 암송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했기에 주신 결과물인 암기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몇 번 읽으면 외워지고 영어 월드뉴스 기사 많은 양도 그냥 몇 번 읽다 보면 감이 오고 금세 외워집니다. 참고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부교육안에 전토용이라고 영어 학습 방법의 팁을 주시는데 그 방법대로 꾸준히 2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중2 아들이 얼마 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1등급이 나왔습니다. 초5 딸은 중학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온전치 않지만 온전하여지도록 노력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 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세상을 바꿀 실력자가 되길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학생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경적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부모 교육으로 애써주시는 우리 귀한 권창규 목사님과 전실경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한 명 한 명 따뜻한 사랑과 딱딱한 사랑을 주시며 관심과 사랑 주시는 박현정 선생님께 감사의